피에타인데 요거는 중세 때 피에타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때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놓고 보면 당연히 미켈란젤로께 최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처럼 이걸 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미술사를 전문적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류의 다양성, 어떤 특징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에타는 중세 때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바라던 바, 사람들의 미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세 때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르네상스 때 중요한 작품이에요. 동등한 비율,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미술 작품이 각자의 특징을 갖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황희정승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더 이상 어떤 판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일단은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류 문화유산 혹은 미술사의 전개에 획을 그었기 때문에 더 유명하고 가치가 있다. 이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피에타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예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폭 안겨 있잖아요. 죽은 시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은 딱 봐도 죽은 시체스러워요. 그렇게 같은 주제지만 표현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중세 때의 미술은 또 하나의 텍스트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워낙에 카톨릭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술이 지금처럼 우리가 감상하고 즐기는 용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일반 민중들에게 성경 텍스트 대신 가르치는 용도로 조각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가 자의적으로 어떤 자신의 예술성을 담아가지고 왜곡을 한다거나 좀 더 변형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충실하게 성경의 1:1 번역하듯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타의 주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중세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누가 봐도 이건 시체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성을 가미했다기보다는 뻣뻣하게 이제는 이제 사후 경직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 때는 이게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죠. 하나의 파인 아트로 점점 발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예술성을 발휘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관점이 뭐냐면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어디죠? 계곡이죠. 계곡이고 여기는 한강이죠. 지금 우리는 계곡, 한강 달리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원천 샘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게 또르르 흘러내려서 냇가를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결국엔 바다로 빠져나가잖아요. 결국엔 다 같은 물인 거예요. 하나의 샘에서 빠져나온 문화는 그러합니다. 아까 제가 원조 논쟁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분명 문화 역시 물처럼 어디선가 먼저 시작되는 지점은 반드시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요 지점을 요 부분을 우리가 계곡이라고 달리 부르고 여기나 강이라고 달리 부르듯이 중요한 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무엇이 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는 계곡이 되었구나 무슨 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강이 되었구나 한강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유럽에서 문화의 원천은 그리스 로마죠. 그리스 로마라는 샘에서 물이 샘솟아가지고 점점 흐르고 흘러서 이탈리아로 가고 알프스 이북,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도 중국이라는 문화의 원천에서 먼저 시작은 됩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 흘러서 우리나라를 거칠 당시에 계곡이 되었는지 강이 되었는지 일본으로 갔을 때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강이 되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물이더라도 전파가 되면서 바뀌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근데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류와 전파에 대해서 교류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문화는요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으로 하면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문화는 1 더하기 1을 했을 때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속성이 그러해요. 그리고 문화가 전달이 될 때는 맨 처음에 문화를 만들어서 전수해준, 전달해준 쪽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의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원론적인 말 같은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패드를 되게 잘 써요. 참 좋아하고 아이패드만으로 논문을 한 편 다 쓸 정도로 활용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일상에서.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너무 편리하게 잘 쓴다고 해서 제가 저기 브라질의 어떤 원시 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부족한테 가서 아마존 강에 살고 있는 너네 이거 아이패드 좀 써.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얼마나 편한데 이걸 안 쓰냐라고 하면 그들이 아이패드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이패드라는 문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전달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받아들이는 쪽의 필요성, 받아들이는 쪽의 관점과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산수화를 그리는 여러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생겨났는데 이 산수화를 만드는 방식을 전부 다 100%를 우리나라 화가들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쳐볼게요. 중국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산수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너무 편해. 너네도 이렇게 그려. 라고 해봤자 다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인 우리나라 화가들이 봤을 때 저 중에서 우리나라 금강산을 그릴 땐 저런 화법을 쓰는 게 좋겠는데 저 화법도 참고할 만하겠다. 이렇게 선별 수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는 전달하는 쪽에 아무리 다 전달을 해주려고 해도 절대 순도 100%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쪽의 인식, 그 다음에 필요성,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문화가 비로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도 그렇고 동아시아 미술사도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어떤 형태로 한국,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그걸 추적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